안녕하세요. 6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김주현입니다.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주말 지나면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고 이란은 이에 대해 응분의 보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란이 보복에 나선다면 미국은 더한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 같은 부분들은 현재 국제유가에도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당 이슈 봐야 하고 그리고 이번 주 이외에 주목할 만한 일정들은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참 상황이 그죠. 뭐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예상했던 대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또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주말 동안에도 사실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썩 반갑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포함해서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누게 될지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뭐 불안정, 불확실의 시대인 만큼 금값이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값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뭐 중동 지역의 불안감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해서 최근에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죠. 그렇죠. 네, 원유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썩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이외에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 골드 랠리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온스당 3,000달러대 뭐 오래 지키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금이 올 들어서 뭐 어떤 자산보다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게 올라간 뭐 커머디티 쪽에 자산 중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역시 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누적 상승률로 보면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믿고 투자할 만한 수단이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앙은행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주요 자산별 연간 수익률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 같은 경우가 거의 연초 이후에 3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또는 스위스 프랑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수익률 하단에 보면 달러 인덱스가 거의 연초에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다 좋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큰 특징을 보면 넌 US, 그러니까 미국 외 자산에 대한 강세 그리고 안전 자산의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외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예외주의가 약화가 되면서 유럽이나 이머징 마켓으로의 머니 무브가 좀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금 가격 랠리 이외에도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일본 엔화와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금 가격 강세의 기저에는 중앙은행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 지난 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이 한 400에서 500톤 정도 금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매입 규모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1,000톤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세계 금협회에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서베이가 있어요. 향후 12개월 동안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달러 외에 기축 통화인 달러 이외에 다른 이제 자산들을 준비금 형태로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금의 비중을 더 늘리겠느냐 안 늘리겠느냐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금의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고 답한 비중이 꽤 높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중심 국가의 중앙은행 담당자들은 더 큰 폭으로, 더 큰 비중으로 금을 더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에 대한 수요를 직접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금값이 오르는 데 있어서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앞으로도 이쪽에서는 더 늘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렇다면 방향성은 뭐 어쨌든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아무래도 뭐 들리네요.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ETF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네.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도 보면 금 ETF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뭐 아무래도 이제 금값 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금 ETF로의 현금 유입이 상당히 네.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실물을 보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금 ETF로 유입된 자금이 대략 올해 들어온 자금이 대략 한 300억 달러가 되는데,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실물 금을 한 333톤 정도 사야 되는 규모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현재 누적으로만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만약 금값이 계속 랠리를 보이면서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규모는 더 그렇겠네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계속해서 이제 뭔가 점증해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네요. 이게 공급은 어쨌든 한정이 돼 있는 것이고 수요가 늘면 결국은 가격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이제 금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정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가장 크게 보태고 있는 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에요. 뭐 이러한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들려오고 있고 지금 브렌트유가 선물해서 보니까 뭐 $80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좀 떨어지기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게 6월 13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6월 13일 아침에 이제 그랬던 거고, 이제 그 당시에 브렌트나 WTI 원유 선물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거의 네. 장중에는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선물 가격이긴 하지만 10%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다가 이제 낙폭을 이제 줄여서 이제 끝난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소강 상태를 이제 보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WTI 원유 선물은 지난 6월 13일 장중 고점을 상회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종가상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6월 13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네.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중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여기에 촉발시킨 요인은 역시 이제 어제 네. 있었던 미국의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미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거의 뭐 결상전의 의지를 네. 이제 비춘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간밤에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폐쇄 의결을 승인을 했어요. 네. 승인한 상황이고,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바로 폐쇄로 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 이제 최고 뭐 안보위원회가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또 의결을 하게 되고, 이 의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나머지 이제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이제 프로세스가 좀 남아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그림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모닝 브리핑에서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크 포인트가 이제 군사 용어인데 뭐냐면 주요 병목점이 있는 네. 교통의 요충지를 이제 초크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저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그 안으로 보면 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라크 이런 원유 생산 국가들이 있죠. 저 경로를 통해서 해상 원유 수송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동 원유의 약 70%는 다 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상 원유, 그러니까 원유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수요는 여전히 높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 간의 언밸런스가 발생을 하면서 유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가격에 반영이 상황이다라고 하는 되죠. 거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기에는 주요 원유 생산 국가들이 뭐 벌크선, 탱커선을 통해서 전 세계로 원유 수출을 하게 되는데, 저게 하루에 전 세계가 쓰는 원유 수요가 대략 한 1억 배럴 정도 되거든요.
저기가 하루에 2,500만 배럴. 그러니까 전 세계 원유 수요의 25%를 4분의 1이네요. 네. 오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기가 석유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가스도 네. 움직입니다. 천연가스도 전 세계 하루 수요의 약 20% 정도를 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오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차단된 적은 이제 한 번도 없는 상황이어서 약간의 이제 기대감도 있기도 하지만, 일단 이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좀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상황까지 직면해 있는 건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정학적 긴장감이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뭐 이제 저희가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에 있고 뭐 이게 막히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봤고, 이게 이제 가격으로 직접 반영되는 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가예요. 유가죠. 유가가 이미 이달 들어서만 큰 폭 올랐어요. 브렌트유 뭐 거의 20%가량 오른 그쵸. 상황이죠. 네, 이게 더 갈까봐 사실 이제 걱정스러운 그게 거죠.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걸 이제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발생했던 이제 전쟁 네. 사례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도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 배럴당 뭐 120달러, 130달러까지도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 유가의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에 이게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뽑은 데이터인데 5거래일 동안 14%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022년 3월에 뭐가 있었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한창 격화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실제 전쟁 발발은 2022년 2월 20일이었나요? 그때쯤에 이제 발생을 맞아요. 했었고, 네. 그 이후에 3월경에 5거래일 기준으로 상승률을 보면 저때가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지금 시점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가의 불확실성이 꽤 그러니까 이게 하방 쪽보다는 상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유가가 다시금 재차 배럴당 뭐 90달러, 100달러 이렇게 이상 뭐 가버리게 130달러 되면, 전망이 나오긴 해요. 네, 뭐 그때는 가장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죠.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건데,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누차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금 높아질 수밖에 네.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일단 뭐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당장 저희가 미국의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인플레가 다시금 불안정해지는 인플레 경로 자체가 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저 멀리 더 후퇴할 수밖에 그러게요. 없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해서 지금 이제 미국 지수 선물도 하락으로 시작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들썩이고 있는 것 원유가, 금값 얘기를 했는데, 이외에도 최근 시장 내에서 뜨거운 테마, 들썩이는 테마 가운데 하나로 스테이블 코인을 또 빼놓을 맞습니다. 수가 없어요. 지난주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연방 법안, 이른바 지니어스 액트를 네. 통과시킨 게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됐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이제 연방 규제 법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뭐 암호화폐라든지 또는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약간은 이제 법적 테두리 내외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법적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미국 상원에서 68대 30, 뭐 압도적으로 압도적 표결로 해서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뒤에서 이제 준비한 표도 있기도 하지만, 네. 법정 준비금으로,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과 대등한 가치를 갖는 준비금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현금을 갖고 있다라든지, 또는 뭐 국채를 갖고 네. 있다라든지, 이런 이제 준비 자산에 대한 편입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스테이블 코인이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미 국채라든지 달러의 지위가 더 견고해질 네. 것이다 라고 일단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테더라고 네. 하는 게 있죠. 테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6월 초에 상장한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테더를 발행한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테더의 시가총액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23년에 대략 한 5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레인지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600, 700억 달러 수준까지. 그러니까 지난 한 2년 반 동안에 이 시총 규모가 거의 3배 가까이 네. 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와 법제화와 관련한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기업들 내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그 당일, 지난주 18일이거든요. 네. 19일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 동안의 주가 등락률, 주요 기업들의 주가 등락률을 준비한 그래프가 있는데 네.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테더 발행사인 서클 같은 경우 그날 34%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또 20% 넘게 네.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6월 5일인가 그때 상장을 했는데 맞아요. 공모가가 31달러였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종가가 얼마였냐면 240달러입니다. 7배가 넘었죠. 네, 거의 한 675%나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네. 경우는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에 좀 전통적인 결제 업무를 했던 마스터카드라든지 비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각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중앙은행 화폐가 있잖아요. CBDC라고, 네, CBDC라고 하는데 네.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 달러가 될 텐데 그 두 개를 좀 비교한 표를 한번 살펴보실 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그림에도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주도로 한다. 근데 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용자 편의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네. 이제 디지털 달러는 어찌됐건 미 연준이라든지 재무부가 발행을 할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이제 법정 화폐와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옴으로써 미국 시장에 또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은 뭐냐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준하는 만큼 법정 화폐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준비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준비금의 대상이 뭐 미 국채라든지 또는 미 달러라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의 발언에 그 괴가 연결이 좀 같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이 국채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발행에 네. 대한 비용이 좀 줄어들 맞습니다.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뭐 어쨌든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부분, 시장에도 그게 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가운데 좀 눈여겨봐야 할 건 뭐가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뭐 일단은 이번 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적 이슈가 가장 이제 중요한 화두가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그것과 이제 연결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제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와 네. 관련한 이제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거의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도 네. 또 꽤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방산 테마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방산 테마 중에서 전체적인 테마 중에서 방산과 관련한 그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 지수 구성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익률 상위를 한번 이제 살펴봤더니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네. 방산주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상위 15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한 3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이제 미국 업체가 하나 네. 있고, 그럼 나머지 다 뭐냐? 유럽 업체들입니다. 그러네요. 유럽 라인메탈 방산 보이고. 업체들이 네. 대부분 다 연간 수익률 상승 상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미국 상원에서 올해 이제 세제안과 관련한, 그리고 이제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한 법안을 상원에서 이제 개정안을 이제 제출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상원에서 논의를 하고, 상원에서 만약 표결이 돼서 통과가 되면 이게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앞에 가게 된다라고 네.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사상 처음으로 37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한 화면이 뭐냐면 그 US Debt Clock이라는 그 사이트가 부채 있거든요. 시계. 네. 네. 여기에서 보면 그 일부를 이제 캡처해서 온 건데 여기에 이제 초 단위로 미국의 부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4개의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맨 왼쪽이 이제 메디케이드라든지 네.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네요. 네, 보면은 이제 1조 달러를 넘어가고 부채에 있다라고 대한 하는 거고 이자. 그리고 그 이자 옆에가 이제 국방비 네. 한 9천억 달러 정도가 현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하원에서 통과한 안과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통과한 안이 이제 개정안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는 하원에서 4조 달러 늘리자라고 했는데 상원에서 5조 달러 늘리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이제 지난주에도 약간 의회 내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정으로 중동 사건,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에 개입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의회의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 이후에 좀 더 이런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 의회에도 네, 상당히 좀 네.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의 논의가 사실 또 중동 지역의 긴장감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네. 있을 것 같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외에 이번 주 독일에서는 IFO 기업 환경 지수가 공개되고요. 미국에서는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줄줄이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시각 금요일에는 PC 물가 지표 공개된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이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뭐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 발언 같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페덱스, 나이키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는 것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함께 한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할게요. 좋은 한 주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